네, 시청자 여러분, 참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2022년의 마지막 국물 없는 기자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아주 귀한 패널들 세 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좌로부터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자, 그리고 정성근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묘성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어서 그런데 네. 이 혁띠가 한 3, 4년 전에 썼던 혁띠를 메고 나왔는데 바지가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최대한 저는, 쪼였는데. 오늘 살이 진짜 빠지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네, 네. 아니, 김용민 PD의 혁띠 자체를 본 게 오늘이죠. 저희 같은 몸들은 혁띠가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 그때 필요해.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살이 빠졌다는 증거여서. 그래서 이게 정말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 많으셨나 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열심히 하세요. 네. 예. 뭐 비행기표라도 끊던가, 뭐라도 써놓던가 이제. 예. 해야겠네요. 네. 자, 2022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23년 대망의 또 한 해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텐데, 약간 새해 계획들 많이 세워놓으셨을 텐데, 새해 계획은 다 일치될 것 같습니다. 올해 무사히 보내자. 죽지 말고 연말까지 무사히 잘 보내자.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 새해 계획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도 없는데. 왜 없어요, 계획이? 이게 지난주에 주말에 와이프가 지금도 아픕니다. 왜? 지독한 감기 몸살에 아. 요즘 유행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예. 9시 좀 넘어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른 시간이잖아요. 일단 갔는데 제 앞에 대기 아이고. 번호가 엄청 많아요. 60몇 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 뒤로 한 30분 기다렸나? 대기 순번이 200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아요. 예. 코로나는 더 심하고 지금. 글쎄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마치 코로나 끝난 것처럼 지금. 그 중증 환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 병원도 대기열이 엄청난데, 저희 가족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어디 V로 시작하는 거기 갔다가, V로 대기만 시작하는 2시간. VIP. 예. 네. 예. 어, 거기 갔더니, 그거 아직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아직도 있다니 무슨 소리야? 장사 정말 잘 됐는데. 난 왜 그 요즘 안 보이지? 그 집이? 점점 또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는데 어.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2시간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냥 야 짬뽕이나 먹으러 가자. 그냥 짬뽕만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VIP에서 짬뽕으로. 짬뽕으로. 네, 아이들 입장에선 너무 극과극이네. 뭐 2시간 기다리는 짬뽕이 낫죠. 그쵸, 예, 그쵸.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석근 기자님 새해 소망. 새해 소망이요? 예. 네, 4년만 빨리 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출연하는 방송사의 사장이 바뀌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 아마 그 마음도 있지 않을까 뭐 싶고요. 바뀌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예. 바뀌면 피곤합니다. 네. 예전에 기억납니다. 2008년에 그 정연주 사장에서 이병순 사장으로 바뀔 때, 뭔 서류만 올라가면 나는 커트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그 김용민이가 출연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좌파 논객, 좌파 연사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주 그때 그 우파 노조들한테 단단히 찍혔거든요. 네. 뭐 이름만 올라가면 그냥 커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꿀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름 바꾸려고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김병순으로 이름을 바꿔보려고. 당시 KBS 사장. 예, 네. 김병순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예, 자 어쨌든 잘 버텼고 그렇게 또 한 5년 지나서 5년이 아니죠. 이명박 초기였으니까 9년 잘 지나서 네. 한 5년도 아니고 한 3년 반짝하다가 또 그 뒤로 이제 방송 출연의 길이 완전히 막혔던 참 암울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스님이
운세를 봤는데 김용민의 운세를 봤는데 네. 한 3년만 더 고생하면은 광명의 날들이 열릴 것이다. 저기 목사님. 스님이 뭘 하셨다고요? 아니 우리 저 목사님들 스님의 중에는 말씀을 운세를 받들어 보는 분이 사시는 없어가지고 목사님. 네. 그 부득이 좀 스님의 또 도움을 네. 좀 구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뭐 여러분 하루가 즐거우면 그날이 천국이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날이 또 이 해 뜨는 날입니다. 자 우리 김효성 기자님, 네. 새해 소망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요즘 그냥 새해랄 것까지는 없는데 요즘 목표가 무병장수거든요. 무병장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 무슨 운동하세요? 저 PT도 받고 오. 매일매일 운동 또 열심히 하느라고 24일 그러니까 이분 날 저녁에도 밤에도 PT 하는 데를 갔더니 PT는 아니고 혼자 이제 운동을 한 거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열심히 막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뛰고 난 멋져 이러면서 자아도취가 돼서 네. 집으로 왔는데 눈을 보니까 실핏줄이 터져 있더라고요. 왜? 너무 무해가지고. 아니, 뭐 태극만 풀어 그러니까 나는 태능인이야. 막 거의 이러면서 했는데 네. 무리하면 안 되겠다. 아니 무슨 크리스마스 이브에 운동을 해 청승맞게 하루 종일 좀 많이 먹었거든요.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운동하겠다 했는데 살이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저희는 뭐하러 크리스마스만 운동을 해라고 하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어도 우리는 운동을 안 하죠. 네. 많은 민주 시민들은 민주화 운동하러 또 촛불들로 나가셨어요. 맞다. 그 추운 날에. 네. 아이고 참 정의를 표합니다. 네네. 자, 저희 국물 없는 기자회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내년 2023년 우리 언론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되는데 올 한해는 정권이 바뀐 이후로 굉장히 부진했어요.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냥 또 이런 현 정권에 순치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고 다행히 몇몇 공영방송은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10대 뉴스를 또 나름대로 또 꼽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10대 뉴스 후에는 올해의 언론인상을 또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올해의 언론인에게는 뭘 드리느냐? 트로피 그런 거 있어 뭐해? 네. 그 집에다가 갖다 놓는 것도 좀 너무 짐이죠. 짐이죠. 네. 그 이사 갈 때 버리잖아.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그래서 김용민닷컴이 판매하는 최고의 음식들 있죠. 아유. 부대찌개 이런 거. 최고죠, 최고. 네. 저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해가지고 저희가 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이고, 예. 네. 정말 훈훈한 선물이 될 겁니다. 먹고 버리는 거지 뭐 사실. 네. 예. 보자마자 그냥 한방 웃음이 지어질 만한. 그런 게 좋지. 무슨 어디 가서 바꿀 수도 없는 트로피 줘봐야 뭐 하겠어. 상패 이런 거 줘봐야 뭐 하겠어. 저희는 만나서 반가울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그 선물을 누가 받게 될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나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자, 그러지 말고 순서에 따라서 자막을 또 준비해 놨습니다. 자막을 또 준비했군요. 저희가 이제 10가지를 이게 정해가지고 약속된 건가라는 생각이 깜짝이야. 10가지를 정했어요. 네네. 10가지 정해가지고 뭐 하시겠냐 해서 이제 세 분이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네. 급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 그래요. 자, 1번부터 갑시다. 1번은 뭡니까? 네, 빨라지는 아웃링크 시계. 아웃링크 시계. 네. 그래요. 요거는 제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이 올해 언론 생태계에 좀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웃링크 문제인데, 아웃링크가 뭐죠? 이거 포털에서 이제 뉴스가 첫 화면에 나오잖아요. 네. 그 첫 화면에서 뉴스를 클릭을 하시면 네.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뉴스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그게 아웃링크라고요. 그것이 이제 아웃링크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털 페이지에서 뉴스가 제공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인링크라고 하는데, 네. 이 인링크가 이제 그동안 주로 이제 포털이 사용해왔던 방식이었는데, 그렇지. 이게 그동안 좀 몇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됐던 거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제주는 곰이 넣는데 돈은 이제 조련사가 가져가는 시스템. 그렇지. 포털 페이지에 계속 머무니까 포털이 더 이득을 많이 그렇죠. 가져가죠. 그 페이지 안에서 다른 거 클릭하면 또 그 포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고 수익도 독점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뭐 다른 기사도 클릭하면서 좀 오래 머물수록 그 네. 홈페이지 주인이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포털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포털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기사는 언론사에서 쓰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도 언론사인데 돈은 이제 포털에서 많이 먹는 좀 그런 구조였다라는 그치.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인링크에 들어가는 것도 특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가 기사를 쓰면은 뭐 포털이 이제 돈을 주고 사와서 그 포털 페이지에 실는 게 이제 인링크의 방식인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사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어, 포털에서 주는 돈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언론사와 들어가는 언론사의 빈부격차가 좀 예. 커지게 되는. 들어가는 언론사 조선일보, 못 들어가는 언론사 평화나무.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포털이라는 게 만들어짐으로써 좀 평평해지게 만드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인링크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이 포털에서 그 좀 뭐 아무나 계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규모가 큰 언론사와 계약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언론사는 대체로 보수 매체인 경우가 그렇지. 굉장히 많죠. 뭐 한국경제, 매일경제 같은 경제 매체. 네, 그래서 방송사 뭐. 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그런 언론사 자체가 보수가 좀 압도적인 요거 공급 자체부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인링크 기사를 포털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사를 보여줄지 포털이 이제 편집을 해서 첫 화면에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네. 요게 이제 그 포털의 공정성 논란으로 불러일으킬 수 그렇지. 있는 그 그런 니들이 상황인 왜 거죠. 선택을 해? 어? 이게 뉴스감인지 아닌지를 이제 포털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권한을 왜 니들이 행사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예. 그래서 이제 포털이 점점 이런 좀 이렇게 첫 화면에서 뉴스를 좀 빼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만약에 보더라도 그 이용자가 설정을 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뉴스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언론사를 지정을 하면 그 언론사의 기사만 보여주는 식으로 바뀌었고, 이제 뭐 다 카카오에서도 이제 그렇게 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올해 선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웃링크를 이제 주로 이제 선택을 하는 좀 그런 방식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네이버는 뭐 화면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거의 아웃링크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카카오가 계속 인링크로 뉴스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서 아웃링크로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언론사들이 포털에서 뉴스가 이렇게 띄어지고 클릭했을 때 그 회사 홈페이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모든 언론이 다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지. 아마 그 검색, 컨텐츠 제휴가 되어 있는 언론들만 대상으로 해서 인링크를 할지, 아웃링크를 할지 선택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몇몇 언론들이 그 아웃링크를 선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효과를 보고 있다거나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몇몇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고. 그 일장일단이 있는 게, 지금 인링크, 아웃링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반드시 그러면 아웃링크를 선호하느냐? 안 그래요. 인링크로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언론사일수록 덕지덕지 광고가 많이 붙어요. 그렇지. 아유, 뭐 온갖 게 다. 그래서 심지어는 막 그렇게 성범죄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인데 뭐 중간에 있는 광고 보면은 오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광고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고 말이죠. 네,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유저들이 아유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인링크 하는 게 깔끔하다, 깨끗하다 해서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네. 아웃링크 제도를 이렇게 포털이 변화한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글로 갈 거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오판이고 그걸 몰라요 어떻게 될지. 참 어떻게든 빨리 이제 이 포털 중심으로 그 바뀐 우리 그 뉴스 소비 환경을 좀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개 기업에 불과한 포털이 그냥 그 뉴스 편집권까지 손에 쥐고 또 매체 선택권까지 손에 쥐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언론 환경은 왜곡될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저는 요즘 예. 그거를 이제 주변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는 못 하겠고 왜냐하면 너무 기나긴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콘텐츠다. 그러면 포털에서 클릭하지 않고요.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서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클릭합니다. 이를테면 평화나무. 요즘 하루에 한 3번씩 꼭 들어가요. 왜냐? 포털에 검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검색이 안 콘텐츠가? 돼요. 그럼 네. 가서 눌러줘야 돼요. 네. 무조건.
그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이 뭐 시사인이라든가 이런 기사에서 괜찮은 기사가 봤다. 그럼 검색을 해. 예? 그러면 사이트로 일단 가요. 거기서 클릭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만 해도 해당 언론사에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한 10만에서 20만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언론사에 상당한 그 클릭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꼭 괜찮은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 사이트 가서 좀 클릭을 해라. 자, 뭐 이게 뭐 진보 보수 뭐 좌우를 떠나서 빨리 이 포털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맞아요. 우리 언론에게 큰 독이 될 거라는 거를 큰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뭐 사실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은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치. 이게 예. 뭐 아웃링크로 바꾼다, 뭐 그 뉴스의 편집권을 뭐 언론사에 준다. 이거는 뭐 전혀 대안이 안 돼요. 왜냐면 이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좀 쇼폼 그리고 일회성 기사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길게 쓴 좀 오랫동안 공들여서 취재해서 쓴 그런 기사가 네.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네. 뭐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이렇게 긴 거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네. 요즘 그래서 보면 문장 한 줄 가지고 한 기사가 나오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가 없는 기사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뭐 진중권 말 하나 딱 따가지고 그냥 맞아요. 기사를 쓰는 게 네. 훨씬 더 그게 많이 읽으니까. 쉬우니까. 네. 네. 그 모든 언론사가 그냥 진중권 SNS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털에 의존하는 이런 뉴스 유통 구조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이게 뭐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 진중권하고 더블 쿼테이션으로 기사 씁니까? 아, 많이 쓰죠. 자주 나오죠. 요즘도? 네. 야, 진중권 이거 참 아주 뭐 아니 몇몇 그 있어요. 있어요. 예.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뭐 한마디만 하면 쫙 기사가 생산되는 아니, 분들이 그 인간들이 뭐가 있다고 그 인간들 한마디에 그렇게 기사를 쓰지? 재밌잖아요. 뭐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그분들의 자유인데. 네네네. 근데 그분들의 어떤 말이 좀 뭐랄까 그 좀 공론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에서 그런 기사를 쓰나.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그렇게 써서 이제 돈을 벌 그런 목적 외에는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좀 그런 식의 활용을 함으로써 좀 오히려 이 공론장이 더 좋아지지 않고 오염되고 좀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말들이 좀 서로 거칠게 오가고 그런 현상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좀 나아진 게 뭐 서민 교수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회계사 이름 누구죠? 김경률. 김경률 네. 회계사. 이 두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 주목도가 확 떨어졌어요. 아, 그 상당한 어떤 그 탈감, 그 어떤 그 자존감의 하락, 그걸 경험할 겁니다. 아니 훅 떨어졌어 진짜. 예, 제가 그런 또 경험자이기 때문에 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얼마나 내가 한마디, 농담으로 던진 한마디, 난리 났었죠. 그것만 갖고 날마다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때 네.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존재감이 은근히 살더라고.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 기사가 안 나와가지고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그럼 포털- 선배로서 예. 어떻게 극복 가능하다? 그쵸. 그런 어떤 심리적 공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못했다는 얘기죠.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뜻이죠. 헬스클럽 가가지고 PT하고 등산하고 그래야 돼. 아이고, 방법이 그거 없습니다. 쉽지 않네. 그건.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건. 네. 아,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네, 번째 두 뉴스. 번째는 전데요. 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과방에서 통과된 부분. 그렇죠. 이걸 예. 2번을 뽑았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죠.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저희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짧게 요약을 하면 기존의 공영방송별로 9명에서 11명이었던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는 것. 그래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지. 그렇게 지배구조를 좀 개편하는 것이었고요. 그동안 뭐 7대 4니 6대 3니 이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달라진 건데 성별, 연령, 지역 다 고려해서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렇지. 선출을 하는데 특정 정파에 치우친 그런 사장 임명을 피하겠다라는 의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공영방송 사장 같은 경우에는 KBS는 이사회 11명 중에
여당이 7명이었고 그렇지. 그리고 MBC는 9명 중에 6명이 여였고 EBS는 역시 9명 중에 7명이 여당이면서 여당이 뽑는 나사장은 약간 이런 그렇지. 비판이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대선에서 이기면은 방송사, 공영방송사는 일종의 네. 어떤 전리품 같은 그렇죠.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역시 이렇게 한쪽에 어떤 단독 의결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국힘 뭐 난리가 났죠. 박성중 국힘 과방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가 민주당과 한통속이다. 뭐 예컨대 언론 노조.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아무래도 지금 직능단체가 6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도대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야 기자협회, PD연합회 네, 등. 그쵸. 예. 기술인 한국 그 방송 기술인 연합회까지 해가지고 6명으로 늘어나는데 네. 도대체 도대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한통속이고 애초에 요거를 추진한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법과 원칙을 짓밟고 진영 전쟁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이중대다라고 굉장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아니 자기들이 그동안 방송사 구성원들한테 이심을 잃은 건 생각을 안 해요. 기자협회, PD연합회 다 그 방송사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 구성원들이에요. 네. 구성원들도 당연히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지 누구보다도 그 회사의 그 내부 사정이라든지 또 나아가야 할 것, 또 그 회사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잘하는 구성원들의 의견 묻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네. 그들에게 국민의힘이 인심을 얻지 못한다. 그걸 왜 그 구성원들한테 따져? 본인들이 자성을 해야지. 그리고 그들이 뭐 언제 특정 정당에게 예속이 됐다는 네. 뭐 그 증거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짐작할 여러 가지 뿐이지. 예를 들는데 그 예도 말이 안 되는 거였었죠. 근데 그 사실. 이른바 민주당 이중대가 불과 작년만 해도 민주당 1중대하고 엄청 피터지게 싸웠는데. 그렇지. 맞아요. 네. 이제 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네. 더 문호를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음. 저 미디어 토크 시절 때부터 네. 우리 김용민 이사장하고 음. 줄기차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300명까지 가야 된다. 국회의원처럼 그렇지. 거마비 정도만 주고 네네네. 지금은 이사들한테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국민투표로 해보면 어떨까? 국민투표로 하면 나는 그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또 국민투표로 대통령 정권을 얻은 거 아니에요? 국민투표로 가자고. 제가 500명 주장할 때 네. 김용민 이사장이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투표 아니 국민투표는 진짜 저기 중앙선관위가 가동돼 가지고 지역마다 기표소 열고 어느 날 공휴일해 가지고 뽑자 이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다 이거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실명 인증하고 이걸로 그 후보들이 나와 가지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거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추천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모바일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예. 뭐 거기까지 머리가 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박성중 따위가 참 아이고. 이 무슨 공영방송 정책 이런 것들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죠.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슬픈 일이에요. 네. 뭐 방송국을 먹는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말 했어요. 그런 수준의 최근에. 인간이 무슨 아이고, 정말 그 초딩 때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초딩스러워요. 박성중. 예. 근데 옛날 옆 학교 우리 짱이 접수했어. 막 그러니까 야 우리가 먹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방송국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게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예. 지금 뭐 근데 이거 통과됐는데 아직 법사위에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뭐 또 단체들이 본행이 통과돼도 거부권이 있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렇죠. 뭐 그게 또 어려워지는 맞습니다. 건데 근데 그걸 거부한다. 너무 속 보이는 건데. 근데 뭐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요. 우리 너무 윤석열 네. 얘기가 네. 뭐 그런 거 속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해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네네. 상황이 됐어요. 예, 어쨌든
국회가 할 바는 다 했는데 저거를 막는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다음도 저입니다. 네. 도어 스태핑 중단. 아이고. 요거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뭐 네.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지난달 21일에 대통령실에 이렇게 밝혔죠.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이런 거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지를 내놨었는데 그렇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금 흐른 상태입니다. 연내 재개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죠. 생방송으로 뭘 하겠다. 신년 사망 읊어 되겠다. 네. 그걸 또 생방송으로 하는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MB 주례연설 방식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도 어쨌든 간에 지금 소통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용산으로 옮겼으나 소통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가 굉장히 얍삽합니다. MB 주례연설, MB 시절 때도 비슷한 거 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MB 때는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 그거도 한 거예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마치 그때도 뭐 이렇게 신년사 생중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달라요. 얄팍하다. 예. 이제 언론하고 그 권력은 긴장 관계라는 것쯤은 좀 알고 대통령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은 언론은 나의 그 홍보 수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검찰에 봤어요. 있을 때도 그렇죠. 뭐 기자들은 그런 존재였고 뭐 그냥 입안의 혀였고 그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 싶단 말이지. 죽일 때 그 미리 내사 단계부터 아주 그 인간을 인격적으로 조지는 거죠. 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때 기자들이 법조 기자들이 자신의 손과 발이었단 말이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살아 있어도 살아 있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네. 그런 어떤 공작의 파트너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언론과 긴장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언론 관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지. 그 관계가 긴장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망친 건 그 언론이라고 봐요. 왜냐?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는 던져준 대로 잘 받았었거든.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정치권으로 무대를 옮겼어. 예. 말을 안 들어. 맞죠. 거기서부터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자, 이 언론에 대해서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확장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여겼던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그 많은 또 악행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여기에 또 언론은 또 대통령이 화를 내시니까 또 깨갱하고 말이죠. 예, 이런 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은 뭐 사실 누가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그렇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자진해서 본인이 먼저. 해놓고 뭐 사실 도어 스태핑 처음 할 때는 자기가 이제 골목 대장에서 동네 대장이 됐단 말이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도어 스태핑이 이제 네. 이용되기를 바랐는데 그 질문을 받는다고는 했지만 사실 들어와서 이렇게 입장하자마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쏟아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질문을 받고 싶은 건 받고 아니면 들어가는 식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했을 때도 이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 근데 저는 그 YTN 저 도어 스태핑 중단하는 계기가 된 게 MBC죠. 네. MBC하고 갈등이었잖아요. 아니 나는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MBC가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에 내가 기자야. 근데 내가 소속된 매체를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해. 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기자가 바보지. 그럼요. 아니 생각을 해볼 때 누가 왔어. 근데 기흥민 이사장이 앞에 있어. 기흥민 뚱땡이 이러고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어? 그러게요. 당연히 따져야지. 내가 왜 뚱땡이냐? 네. 그건 가만히 있어야지. 진실을 얘기하는데 또 어떻게 그걸 따질 수 있겠어요. 예. 내가 이 뚱땡이라면 그 순간 되게 구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인지 말해줄까? 이렇게 다 있는데. 아 적절한 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시비가 붙었던 거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기정 그 대통령실 그렇지.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막.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 들어가시는 그 뒤에다 대고 질문을 하나라는 게 또 골자였었어요. 자기도 기자 출신이면서. 또 말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본인 자신이 저 기자 출신인데 기자가 그 권력자가 불편하더라도 물어볼 건 물어본다쯤은 네.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근데 또 들어가시는 길에 뭐라고 그랬다고? 뒤에다 대고
얘기가 나는 이 나온다. 사람이 관료 출신인가 싶더라고. 관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평생 의전을 일삼아온. 지금 저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자질을 네, 했던 기자.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세상에. CBS 출신이고, 그다 YTN 갔다가 나름대로 또 뭐 무슨 이 언론인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뭐 좋은 조언도 하고 그랬었어 이 사람이. 그리고 따로 자기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얘기했었는데. 조언도 했습니까? 등 조언도 뒤에서 했었어. 질문하지 말아라. 그런 거 말고 뭐 이제 뭐 기사의 가치 이런 거, 육하 슬리퍼를 신지 이런 말아라. 거 뭐 삼선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기자를 하다가 뭐 정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권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럴 수 합니다. 있죠. 네. 그게 아니라 저기 기자 하다가 권력의 개가 돼서 그렇게 그 권력의 품에 투항하는 거는 정말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예. 본인은 그렇게 나쁘끄러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네, 다음 뉴스는 전데요. 네. 카카오톡 서비스 전면 중단. 아, 네, 그래요. 요 얘기입니다. 요거 예. 뭐 간단한데 2022년 10월 15일이었죠. 이 경기도 이제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이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모두 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며칠간 이어졌는데 네. 카카오가 백업 데이터 센터가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도 충격이었죠, 너무 충격. 어이없는 네, 일이에요. 너무 어이없는 네. 일인데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 불이 나서 이 카카오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됐고 그리고 이 카카오라는 개별 기업 하나의 장애가 얼마나 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거 이제 고스란히 보여줬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의 이제 명과 암이 또 그대로 드러났던 사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그때 제가 때마침 부산에서 그 좌우 통합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택시를 탔는데 결제가 안 너무 되죠. 횡하더라고. 모니터가 다 꺼졌어. 네, 카카오 지도도 또 그 카카오 콜 아하. 그것도 안 다 그냥 됐어요. 다 다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해결되냐고. 부산은 또 게다가 당일에 BTS 콘서트가 있었거든. 와, 진짜 예, 그러니까 아주 부산은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예. 자, 근데 우리 사회가 편리하다고 뭐 어느 특정 업체, 특정 플랫폼에 몽땅 다 그냥 가입을 하고 거의 산업의 근간이 됐어요, 카카오톡. 맞아요. 카카오톡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다행히 또 그때는 또 주말이어서 네. 뭐 업무 마비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근데 자영업자들은 엄청 많이 손해를 그렇지. 입었더라고요. 예.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고 또 그거를 확인해서 보내줘야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그게 먹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알게 모르게 국가 기관 네트워크가 됐어. 저기 카카오톡. 맞아요. 예? 세금도 그거로 내니까요. 이제 결국에는 국가가 공공이 이런 네트워크망이 두절됐을 때는 그 민간업체 사정이지 그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씁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각별한 좀 차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없도록 예전에 왜 그 서대문 쪽에서 KT 라인이 그 화재가 나가지고 지하에 화재가 맞아요. 나가지고 네. 그때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완전히 선사시대로 돌아갔다는. 그래서 그때 저쪽 창고에 있던 라디오를 갖고 와가지고 라디오를 들었다는 분이 있어요. 참, 또 전화를 또 썼다는 분도 있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 한순간에 그냥, 블랙아웃 되면은 이거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90년대로 돌아간 네, 느낌. 9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다음은 접니다. 네. 표현의 자유 억압. 그래요. 요건 간단하게 응. 언론과 응. 언론 외파트로 조금 나눠서 언론 외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윤석열차. 윤석열차.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사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 고등부 금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게 전문가들까지 인정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근데 갑자기 맞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문체부가 뭐 엄중 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니 제가 지금 봐도 잘 그렸어요. 그렇지. 맞아요. 완성도 자체가 높고. 아니 토마스와 친구들의 주인공에 빗대서 이걸 풍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등학생의 이 참신함 네. 이건 다시 봐도 아주 대단한데 네. 여기에 이렇게 거의 그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네. 청와대 뭐 이런 데서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 이런 데서 네.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아니 이거 사실 그냥 넘어갔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맞아요. 아무도 몰랐을 이런 거예요. 게 있었는지도 몰랐을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걸 굳이 그냥 문체부에서 시비를 걸고 뭐 우리 보균이 형님이 네. 대빵으로 네. 있는 문체부에서 네. 시비를 걸어서 알게 된 거고. 맞아요. 네, 이거는 뭐 언론 조사자들이 내가 봤을 때는 뭐 너무 열일을 박보균이나 하셨어요. 박보균 정도쯤 되면은 중앙일보 그 저기 주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정도 사람은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야지. 이거 괜히 또 시비를 걸면은 몰랐던 사람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 스캔들이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 정도 정무감각은 있을 거야. 근데 이걸 갖고 길길이 날뛰는 건 뭐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오더가 내려온 거야. 그렇죠. 아, 누가 그림이 예. 매우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봤어. 예. 어떻게든 들었어. 기분이 열나 나빴던 거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희대의 코미디가 됐어요. 네. 윤석열차 저 그림 그린 친구는 정말 멋있어. 네. 좀 만나보고 싶어. 그림도 너무 잘 그리는. 잘 그렸어요. 근데 이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이 굉장히 굳건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 삼각 지역 근처에서 윤통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맞다. 이병하 작가 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맞아. 아이고. 아니,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예. 아니 그 대통령 포스터 풍자하는 포스터 좀 게재했다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예. 검찰에 송치된 분이 최근에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군가요? 김용민 씨라고. 예. 그 전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SNS에다가 뭐 김건희 성상납 의혹을 얘기했다. 이걸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명목을 들어가지고 검찰이 저를 기소했잖아요. 네. 재판에 넘겨졌는데 제가 예전에 윤석열이 그 손의 왕자 때문에 개신교계로부터 상당한 의구심 이걸 샀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건을 가지고 고발하겠다라고 SNS에 올렸어요. 글을. 그랬더니 강신업 변호사라고 네네. 그 김건희 팬클럽 회장했던 그 사람이 나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직 내가 고발장을 내기도 전인데 나를 미리 무고죄로 앞서서. 걸었어. 네. 무고죄는 성립이 안 되지. 기본적으로 내가 고발도 안 했는데 네. 무고죄가 성립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고죄는 그냥 넘어갔고. 각하, 그냥. 불송치가 네. 됐는데 불송치. 명예훼손이 송치가 됐어. 어. 내가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게 이제 마포 경찰서에 의해서 인정이 돼가지고 송치가 됐어. 아니 내가 뭐 성렬이 바보 이랬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이 말 갖고 또 명예훼손으로 걸려나? 하여튼 윤석열 씨가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 이 발언 갖고 내가 고발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그걸 가지고 기소해야 된다. 허허. 재판에 넘겨야 된다. 해가지고 또 송치를 했어. 야, 이거 정말 그 재판을 하세요? 아니면 약식 기소? 아니 일단은 네. 이게 그 약식 기소도 송치가 아니고 됐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송치니까 이제 검찰이 네. 판단하겠지. 판단하겠죠. 근데 틀림없이 검찰은 또 그렇게 송치된 기소를 할 상태구나. 가능성이 아하.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대통령 본인부터 좀 기소를 송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는 본인이신데. 그냥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거야말로 심각하거든. 아내가 구약을 외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신실한 그 아내, 네. 기독교인인 아내의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허위 사실에 의한 허위 당선 목적의 목적을.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음. 이걸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겠다, 고발하겠다, 이걸 갖고 나를 고발을 했고 경찰은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발한 건 어떻게 되느냐? 네. 어떻게 그건 아직 됐어요? 수사 중이야. 아하.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각하가 야. 돼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이 각하됐기 때문에 김용민이는 명예훼손이 맞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게요. 나를 명예훼손으로 넘겼어요. 야, 참 하여튼 우리 앞뒤가 안 맞네 진짜. 경찰을 지휘하는 이상민, 또 지금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예, 아주 그냥 뭐 찰떡궁합입니다. 예, 찰떡궁합. 그리고 이제 빵집과 찹쌀떡을 그렇죠. 네. 아, 오늘 빌드업이 좋네요. 예, 예. 머리 좋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은 그 찹쌀떡에 앞서서 매헌 생명창고의 국내산 100% 오. 냉압착 생들기름 들기름. 여러분들께 오. 소개하겠습니다. 자, 들기름 하나씩 드세요. 아, 들기름을 바로 그냥 먹어요 이렇게? 그냥 예, 그렇습니다. 요거 어? 괜찮아요? 예, 여기. 괜찮아요. 좋아요. 들기름 아, 좋아요. 그럼요. 네. 예. 자, 우리 따서 조금씩 일단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들기름을 한 우리- 숟가락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네네. 묘성 장군부터 마루터 더 드셔도 돼. 예. 자, 매헌 먼저 드시는 줄 알고 예. 설렐 뻔했네요. 자, 매헌 생들깨 아이고, 기름은 네. 아이고, 45도의 이거 냉 잠깐만요. 압착 일부러 안 방식으로. 드시는 거 아니죠? 자, 매헌 손부터, 네. 생들깨 기름 이런 45도의 아니, 냉압착 방식으로 딱 한 번만 착유하는 기름입니다. 들깨 1kg을 겨우 250ml. 그러니까 들깨 1kg 같은 경우 겨우 250ml의 기름을 제가 얻지만 드릴게요. 대신 아, 정말 괜찮습니다. 건강한 맛있어. 성분은 듬뿍 담았습니다. 필수 지방산인 식물성 오메가3를 60% 이상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 건강에 정말 큰 우와, 도움을 줍니다. 고소해. 예. 또한 매헌 생들기름에는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에 좋은 DHA 이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거 네. 어디다 뭘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그래서 밥에다가 저 고추장 넣고 비벼봐. 간장에. 깨. 저 진짜 거기다가 그- 깨. 이렇게 먹으면 그렇지 말한 표현이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요거 들기름 한 스푼을 먹으니까 네. 감자탕 한 그릇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네. 들깨가루와 감마리 들깨가루가 놀렌산과 냄새, 감마 토코페롤 성분은 피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그러네, 이게. 다량 함유된 비타민 F는 기미와 알레르기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기미에도 좋아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매헌 생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감자탕.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감자탕. 자, 생으로 먹는 만큼 생들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말 네. 중요한데요. 매헌 생명창고는 농림부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일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농부 시장 마르쉐에 입점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오. 네. 농가에서 비위생적으로 만들기 일수인 생들기름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썹 인증 시설에서 안전하게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직 국내산 들깨만 선별해서 단 한 번만 압착하는 깨끗한 생들기름이 빼는 게 되겠습니다. 좋죠. 네. 보고 또한 싶었어요. 매헌 생들기름은 병도 고급지네요. 예, 그래요. 자, 매주 3번 착유합니다. 당일 또는 전날 착유한 정말 신선한 기름을 받으실 수가 화이트 있습니다. 와인인 줄 알았어. 오, 네. 이 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요. 매헌 생명창고는 맛도 좋지만 몸에 더 좋은 생들기름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업체라서 자신합니다. 네, 자 그냥 한 숟가락 드셔도 좋고 국내산 비빔밥이나 나물에 드셔도 보이나요? 좋습니다. 샐러드에 생들기름을 뿌려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매헌 생명창고 국내산 100% 냉압착 생들기름 250ml 26,000원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생들기름 찾으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거 저 주유소에서 팔지 않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팔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선상적이다. 매헌 생명창고 생들기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이 되겠습니다. 네, 매헌 생들기름 250ml. 이번에 고소함이 그냥 아, 계속 좋습니다. 남아있어요. 느껴졌어요? 네. 끝맛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오, 그래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 감자탕에 네. 들깨 이렇게 얹어서 먹잖아요. 그렇구나. 네. 딱 그거 이렇게 얹어서 먹는 그 맛이에요. 맞아요. 네. 그거 먹고 싶다. 더 드셔. 네. 자, 2스푼 먹었는데요. 또 줘. 저건 좀 많은데?
삼켜보세요. 뭔가 삼킨 마른 다음에 생각. 올라와요. 오! 감자탕 먹은 느낌이죠. 아, 그렇죠. 들깨. 네. 아, 들깨 그냥 아, 확 이거- 올라옵니다. 요거 있잖아요. 그 음. 김. 네. 김을 먹은 느낌도 좀 나요. 네, 그러네. 김에도 이제 진짜 들기름을 들기름이야. 바르잖아요. 네. 진짜 들기름. 그러네, 그러네. 정말 아이고. 좋은 들기름. 오, 감사합니다. 찹쌀떡에 우유도 우유까지. 있습니다. 어머, 우유까지. 네. 오늘 우유까지 드려요. 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김혜성 잘 팀장님, 먹겠습니다. 잘 드시고. 아, 네. 이건 식사예요, 진짜 찹쌀떡이. 맞아요. 자, 이번에는 빵준서 찹쌀떡이 되겠습니다. 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빵준서 찹쌀떡인데요. 견과류 가득한 갓 빚은 수제 찹쌀떡, 빵준서 찹쌀떡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공인 제11대 제과 명장 박준서 명장이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맛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팥소에 호두, 마카다미아, 맛밤을 섞어서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일품입니다. 게다가 낱개 포장으로 편의성까지 갖췄어요. 빵준서 찹쌀떡 한 박스 6개 들어있는 거 15,900원, 9%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미. 자, 세 박스는 6개 들어있는 거 세 박스입니다. 33,500원. 오, 이거 사실 두 박스 가격에 가까운데 세 박스 사시면 거의 두 박스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36%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거의 반값의 제과 명장 박준서의 찹쌀떡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한 박스만 구매하셔도 김용민닷컴은 배송비 빵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박준서 찹쌀떡. 진짜 네. 우유랑 궁합이 너무 잘 맞네. 우유가 뭔가 단 거나 먹으면 이 단맛을 확 극대화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 애들 아침으로 딱 좋네. 애들 밥 주는 게 보통 게 아니에요. 맞아요. 챙겨주는 게. 음. 아, 챙겨본 적은 없죠. 예. 챙겨본 적은 없지만, 예. 누가 보면 뭐 애 키우는 줄 알겠네. 아니, 챙겨보게 했으면 좋겠어. 벌로. 힘들어. 애 근데 보기 이제- 진짜 힘들어. 자, 애들, 아니, 우리 정성민 기자님 아드님은 유치원 어린이집 어떻게 해?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숨 많이 가죠. 애가 자라도. 많이 가죠. 네, 아직은 좀, 네. 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도 계속 손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긴 해요. 네. 이제 대학 보내도 손 많이 가. 맞아. 결혼해도 손 많이 간대요. 진짜. 네, 손 많이 갑니다. 예. 자, 그래요. 이게 다 이제- 마저 해야죠? 맞아 해야죠. 네. 아까 제가 이제 광고하기 전에는 언론 웹 파트, 이제 언론 파트에서 표현의 자유의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YTN 돌발 영상의 이른바 윤통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 이거를 YTN이 돌발 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을 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고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혹은 그 리허설과 관련해서 영상 기자단 사이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중에 뭐 자체적으로 뭐 얘기를 해보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리허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했잖아. 음. 이게 보도 가치가 없냐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YTN이 그 영상을 뭐 내부 논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튼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YTN이 유감 표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오히려 YTN보다 자 1차적으로 YTN 바로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바로 그게 사과의 그걸 문제입니까? 계속 공지를 띄워놓고. 공지를 띄워놓고 아주 그냥 메인 화면에다가 빵빵 띄워놨더라고. 그거 이해 못하겠고 두 번째 다른 언론들은 왜 리허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강경한 분위기에 언론들이 납작 엎드렸다. 이제 그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아마 올해 언론계 최대 이슈를 꼽으라면 MBC에 날리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나는 이전에 또 들어봤어.
몇 번을 들어도 바이든이야. 어? 이게 어떻게 날리면이라고 하냐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바이든이라고 다 보도했던 언론들도 나중에 날리면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아주 충실하게 해명을 실어줍니다. 완전히 지금 수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도어스태핑 중단했죠. 신년 기자회견 안 한다고 그러죠. 이 다 일련의 연장선이잖아요. 문제 제기 별로 안 합니다. 그렇지. 내년에 한국의 언론 전망이 암울합니다. 네. 정말 참. 심지어 기자단 차원에서 MBC에 대해서 징계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그거는 뭐 우리 약간 비겁했잖아요. 아니 기자단도. 처음에 그 국회에서 바이든이 뭐 쪽팔려서 이 새끼들 다 처음엔 그렇게 보도했어요. 보도했어 다. 그 보도할 때도 그 대통령실에서 누구도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김은혜가 저렇게 나서가지고 뭐 저기 날리면이고 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새끼들은 또 인정했다고 그때는. 네. 그럼 나중에 또 이 새끼들이라고 한 바도 없대. 네. 이 어떻게- 사람들이라고 했대요. 이게 괜히 계좌 윤석열이가 얼마든지 진실은 조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해도 야 힘으로 이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럼 또 그렇게 믿게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이 그에게 진실이 우습게 보였으면은 저러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열 몇 시간 뒤였죠. 네. 대통령실 입장, 맞아요. 그 김은혜 수석이 입장 발표한 게 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자기네들끼리 논의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낸 게 날리면이잖아. 네. 아휴. 아유 정말 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올해 한국 언론의 최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계속 싸워야지. 그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야. 그 진실을 접수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부정하고. 그런다고 또 그렇게 또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자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6번째가 되겠죠? 네, 6번째는 언론 공정성 문제가 근로조건으로 인정받았다. 아이고 대법 10년 판결입니다. 만에 10년 맞아요. 만에. 네, 예. 2012년 이 공정방송을 위한 MBC 170 파워 그거 관련돼서인데요. 뭐 사실 앞서 1심, 2심 다 무죄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울 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정방송 또 공정보도가 이 언론 노동자의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다. 이런 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지었다라는 데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언론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노동자들한테 야 닥쳐, 까불고 있어. 시키는 대로 해. 네. 우리가 인사하면은 그거 다 받아들여야지. 어디서 저 공정성 가지고 시비야?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파업입니다.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 직장과 달리 언론사에서는 공정 보도가 네. 하나의 어떤 그런 근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전통을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용마 기자인데 네. 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예. MBC가 이번 정권 들어서 정말 그 윤석열하고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이용마의 정신이 MBC에 생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언론사의 근로 조건이다. 야 얼마나 훌륭한 그 이 전통과 판례를 남겼어요. 이제 앞으로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걸 만들어 주신 우리 이용마 선배 너무 감사하고 천국에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너무 기쁜 일이었고 네네. 그러나 또 슬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를 함께 즐거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음 소식은 YTN 민영화 이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정보보고에서 이게 파생된 문제였어요. 지난 9월 YTN 일대 주주인 한전 KDN이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한 언론사의 정보보고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찌라시 등등으로 이제 흘러갔고 실제로 이게 이제 취재를 한번 해봤을 때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언론계에서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산업부 민관협동 혁신 TF가
검토 의견으로 매각을 실제로 권고를 하게 됐고 11월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YTN 지분 매각이 공식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 KDN이 이사회를 열어서 YTN 지분 전량 21.43% 매각을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마사회도 지금 4대 주주거든요. 역시 지분 정리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지분 매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YTN이 25년 만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게 됐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민간 자본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지금 눈독을 들이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국경제신문, 예. 전경련 이 대주주로 있죠. 그리고 한국일보. 또 한국일보의 대주주는 동아기업입니다. 네. 예. 예, 아무튼 스미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YTN 지분 인수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봄부터 2023년 한 2, 3월부터는 본격적인 인수전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YTN 돌발 영상 파문, 이른바 그 리허설 파문, 그것 때문에 지금 경영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교체 작업은 사실상 현실화가 되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좀 제대로 싸우든가. 싸우지도 않아 지금. 뭐야 도대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극우 쓰레기 논객들은 또 나와서 계속 설레발을 떨고 말이죠. 아니 이미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부가 이렇게 뭐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맞는가 해서 서울신문도 팔았고 YTN도 팔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그래서 한겨레도 인수를 해볼까 이렇게 또 고민을 했었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럴 것 같으면 그때 하지. 그때 하지. 이 정권 넘겨가지고 결국 이 정권에서 하게끔 내버려 두는가. 그러면 이 정권에서 한겨레한테 주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YTN은 뭐 민영화 될 것이고 뭐 지금 내부에서 뭐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네. 그럼 뭐 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YTN이 민영화가 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도 이제 정보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거의 그 종편 수준의 보금 그러니까 같은. 지금은 폭스뉴스 그래도 조금 좀 어떤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완전히 또 저쪽으로 간다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예. 그냥 조선일보 같은 TV조선 같은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채널A 같은 방송을. 아니 하게 될 한국경제의 지금 전현직 경영진들이 지금 윤통 고등학교 충암고 그렇지. 동기 선후배 이런 경영진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경제가 YTN을 만약에 가정입니다 인수하게 되면은 이 지금 그나마 어떻게든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노력한 이 YTN이 완전히 원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MBC도 그렇게 된다면 또 민영화 희생될 수도 있는데 MBC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니요. MBC는 진짜 어려워요. 복잡하기도 하고 게다가 또 MBC를 민영화한다는 건 YTN 민영화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또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 TBS인가요? 네. 네네네. 뭐 또 올해 언론계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참고로 내년 2월 17일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재출범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 예. 근데 사실은 그 TBS 사장 임기가 3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강택 사장이 물러나지 않았다면은 2월 17일까지가 이제 임기였던 거야. 네. 근데 3년을 못 채우고 사실상 TBS 이제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 됐든 국민의힘이 지금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됐는데 한마디로 이제 TBS 재정의 70% 정도를 서울시의 어떤 그런 지원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재정을 사실상 끊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출연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와 출연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 정상근 기자와 제가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도 마지막 짱강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도 그렇죠.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올해와 함께 이제 마무리가 되고 네. 김어준 총수는 아마 자체적인 뉴스 공장을 맞습니다.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아, 안타깝네요. 예. 근데 제가 유감인 것은 음. 일단 TBS의 양대 노조에서 음.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관련한 뭐 프로그램 폐지라든가 김어준 씨의 하차가 언론 탄압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지들 입으로 얘기해? 모르겠어요. 어? 일단 굳이 그런 누가 얘기를 공감한다고? 그러게요.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일단 의문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TBS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언론 탄압적인 요소가 누가 많잖아요. 보더라도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한국의 기성 언론들은 음. 누가 보라도 명백한 이 사안은 매우 이상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BS가 3년 전에 그 독립 재단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인 건데 그 사장 뭐 선임이라든지 뭐 편성 제작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독립이긴 한데 근데 당시 민주당이 다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BS가 광고 수입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당시는 박원순 시장 때고 박 시장 때 이후라도 계속 민주당이 서울시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또 설령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에이 매년 그 저기 뭐야 TBS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를 없애겠나? 없앴어요. 그게 1호였죠. 없앴어요. 그걸 너무 없앴다고. 아 나이브했어. 이런 나이브한 인간들 같으시라고. 진짜 아니 나이브했어요. 그래가지고 TBS 독립성이 유지되겠어 진짜? 전두환이가 쿠데타 일으켜서 집권해도 지킬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었어야지. 아이고 이런 등신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뭐 무슨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이게 진짜 무능한 자들이라는 게 다시 한번 또 확인됐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했어야지. 어? 근데 뭐 기왕에 민주당 얘기 조금 아니 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거기서 또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민주당이 다수거든요. 네. TBS 광고할 수 있게 바꾸면 돼. 안 했잖아. 그냥 결국 다 넘겨준 거 아니야. 아 이런 등신 같은 그 인간들. 방통 뭐 하고 있었어 그동안. 상임위원들이 이제 지상파 출신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 민주당이 정부 가지려면은 이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쓰면 안 돼. 그 변두리에 있었거나 혹은 개혁의지가 상당한 변두리 뭡니까? 변두리에 있었던 아니 그 어떤 스태프로서 그 안에서 네. 뭐 그 어떤 그 직함을 달고 있었거나 혹은 나중에 거기 뭐 사장으로 갈 그런 의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뭔가 좀 이 방송 정책을 좀 잘 알고 또 맞아요. 언론 독립에 각별한 의지와 어떤 그런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과 신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앉혀야지 어디 그 출신이라고 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안 쳐야 된다고. 그것도 정말로. 정치권 인사도 안 돼요. 안 되고. 철저하게 그 상임위원 발판삼아서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돼, 진짜. 또 뭐지 얽히고 설킨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 앉혀야지. 방송이 얼마나 큰 파이를 갖고 있습니까? 엄청난 이권이에요. 그렇죠. 여기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 이거는 개혁 의지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을 민주당이 차후에 집권한다면은 그럴 때 그 스태프로 앉혀야 된다. 방송 정책을 만드는데 그 배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진보 유튜브계의 내분이 격화됐다는 얘기. 뭐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열린공감TV가 그렇죠. 대선 이후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태고요. 또 시사 타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라이브 방송 네.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시사 타파는 사실 지난 2019년 가을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당시 그 윤석열 검찰의 먼지 털기식 수사, 멸문지화식 수사 여기에 반대하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시민 촛불을 주도했던 그런 유튜브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후원금을 어떻게 제대로 그
이렇게 보고를 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시작을 해서 또 일부에 또 시사타파에 문제가 있다라는 층들과 또 충돌이 빚어져 가지고 여태도 그 충돌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그 개국본이라고 예, 개혁 국민운동본부에 소속된 스태프들과 또 갈등을 빚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예, 뭐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긴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 참 이게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역량으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검찰 정권에게 맞서야 되는 것인데 그게 갈등을 빚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부의 그런 어떤 적폐들은 좀 정리돼야 하고 청산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도 반드시 이런 개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예. 이쯤 되면 좀 이렇게 어느 편에 섰다는 얘기는 못 듣겠어요. 네. 무서워서 이거 뭐 제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9번 아이템이었는데 저희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죠. 예. 네. 근데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검찰 정권이 또 이런 진보 유튜브계를 겨냥해서 다각도로 또 수사, 뭐 강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이 뭐 거의 자판기에서 트렌드예요, 그냥 요즘. 트렌드야 트렌드. 자판기에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듯이 뭐 그냥 클릭만 하면은 클릭이 아니지 이게 저 누르기만 하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냥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아, 진짜 남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집이라면. 그리고 막 뒤져. 심지어는 속옷장도 다 들춰내고 그런다고. 그 컴퓨터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한테 야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야동 지워라. 그 컴퓨터를 좀 한 대 같이 쓰거든. 예, 야동 지워라. 그랬더니 아이 제가 그런 걸 왜 보냐고. 그럼 아빠 거 발견하면 지워. 아, 그러고 보니 주어를 안 말했네. 누구의 야동을 지워라, 이거. 예,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참 이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럼요. 영혼이 털려요. 그 아주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강제 수사는 최소화해야 하는데, 지금 막 진보 유튜브계 인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거 보면은, 무슨, 이게 이미 다 뭐 유튜브 상으로 촬영이 돼 있고 굳이 그 압수수색을 해서 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냥 쳐들어가서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을 아주 뭐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제동을 좀 걸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정의와 원칙과 상식의 보루가 법원 아닙니까? 법원은 지금 검찰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예. 자, 이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조금 이견이 예, 열 번째 건 우리 김여성 기자가. 네네. 지난 1월 7일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여성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이죠. 닷페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당시에 녹화를 했는데, 녹화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남성 지지층뿐 아니라 뭐 전방위에서 뭐 커뮤니티나 뭐 기사 댓글, 뭐 후보나 캠프 관계자에게까지 항의가 이어졌고,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이건 주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다. 설령 선거에서 손해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말이다. 라면서 출연에 대한 이유를 밝혔고 그 이후에 또 방송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선거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흐름을 바꿨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 의견이 아닌 아니라 의견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데이터가 네. 그 당시에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팍 빠졌어요. 네, 그 분명하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연말 연초까지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던 추이였는데 맞습니다. 이 출연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꺾여가지고 그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대남 지지율인 건데, 20대 지지율인 건데, 이제 1월 초만 해도
근소한 차로 이제 앞서가던 이재명 후보가 네. 탑페이스 출연 이후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또 이제 떨어졌죠. 격차가 또 열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닌 걸로 그건 알고 또 있거든요. 아니었고요. 예. 예. 전체 지지율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겁니다. 저기 12월 마지막 주쯤 해서 이제 역전이 됐는데 셋째 주쯤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있었고요. 저 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김건희 파문이 났을 때였고요. 그래서 역전이 됐다가 1월 첫 번째 주에는 무려 5%포인트 격차로 벌어졌는데 탑페이스 출연 이후로는 저렇게 꺾였고요. 저 흐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선까지. 사실 그리고 다페이스 출연 거의 전에 3프로 TV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경제 3프로 TV 또 그 경제 관련 채널에 나가면서 굉장히 빡 올랐었거든요. 네. 올랐다가 다페이스 출연 이후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근데 이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김어준 총수 같은 분인데 그분은 그 대선 직전에 이게 다페이스 출연이 그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대선 당일에 그 처음에 그 출구조사에서 3사는 아주 근소하게 졌지만 그랬죠. JTBC는 또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이긴다면은 이건 그거 다페이스 출연 출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네. 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원준 총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나마 이렇게 근소하게 찐 것도 다페이스 출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군요. 네. 예. 왜냐하면 저는 일단 후보의 유튜브 출연에 있어서 제가 많이 관여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캠프에 계셨어. 캠프에 있었을 때. 그래서 후보가 어느 채널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리스트도 있었거든요. 후보가 직접 선택해서 말을 하면 제가 직접 이제 컨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제 이 유튜브 출연하면 좋겠다 라면서 목록을 막 올립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가 다페이스였었어요. 여성 그쪽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기 저 양반 권인숙 의원 저도 등 명단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당연히 그쪽이겠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처음에 그 다페이스 기한이 올라왔을 때 저를 비롯한 오히려 젊은 남녀 포함해서 모든 사람 여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단칼에 거절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 기한을 올린 그곳에서 알아서 이제 움직여서 후보를 설득하고 하면서 알아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 팀을 건너뛰고 그냥 네, 후보에게. 근데 그런 팀들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출연이 대세다라고 판단하는 부서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막 출연을 추진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 많았는데 다페이스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일정이 내일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제가 반대를 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말렸더니 일단 취소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취소가 됐었는데 제 김묘성은 도대체 배후에 누가 있길래 어떻게 제가 뭔데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다니냐. 예. 근데 전 배우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또 되게 열정과 어떤 충정이 있었던 게 이건 이겨야 하는 전쟁인데 그렇지. 승패를 떠나서 이념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이념 투쟁을 하는 사람들 주장에 후보가 소비되는 건 아닐까 이용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해서 그게 또 이제 취소가 되면서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이후에 잡히는 거는 이제 제 손을 떠난 부분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마지막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저는 저 뭐 친패미 반패미 이 얘기가 아니라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저도 여혐 아닙니다. 예. 근데 당시 그분들은 도대체 그 이 정무감각 제로인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참. 저는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데이터는 결코 그때 출연이 옳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대남들을 통째로 그 등 돌리게 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민주당이 나아갈 바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페이스가 지금 없어졌다면서요 또? 또 그런가요?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보질 못했네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10대 뉴스를 다 살펴봤고 자 올해의 언론인 발표하겠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떨어진 후보는 이제 배제하고 되신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주 MBC 기자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 서슬프른 이런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에게 큰 소리를 날렸던, 네, 정말 우리 시민들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거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야죠. 따져야죠. 아유, 대통령이 근거 없이 가짜 뉴스를 늘어놓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기나 합니까? 녹음이나 하고 기록만 해요? 뭐하러? 그 이미 다 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뭐하러 기록을 해? 우리가 다 봤는데. 자, 그럴 때 죽비와 같은 그런 멘트를 날렸던 이기주 기자님께는 저희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네,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맛있는 밀키트 중심으로 해서 한 서너 가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이기주 기자님 너무 고생하셨고 존경하고 앞으로도 내년에 더욱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아니, 바라겠습니다. 윤통은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라면 끓여준다 그랬나? 김치찌개 끓여준다 김치찌개, 그랬나? 김치찌개. 아직 안 끓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직 안 끓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 때 그 기자들인 줄 알겠죠. 정치는 다릅니다. 네, 그래요. 저 부대찌개, 더 맛있는 부대찌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키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을 저희가 결산해 봤고요. 2023년에는 좀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언론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난다. 언론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이게 사수되고 있다. 네? 2023년에 아, 그렇게 2023년.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더욱 열심히 또 저희가 모니터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국물 없는 기자회 성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효성 기자님, 정상근 기자님, 민동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내년에 봅시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하면서 네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